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이론 과정 마지막 쪽 내용이고, 이제 간단하게 OT하고, 바로, 언제나 이쪽 파트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업은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OT라고 해봤자, 네. 5월 15일까지, 중반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바로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제 앞에 한 5달 했던 이론들 압축을 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압축을 해서 보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쫓아가는 시간이 그 좀 이렇게 훨씬 예, 한 달이나 한 2, 3주 했을 때보다 되게 빠르거든요. 뭐 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한 주 만에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음 따라가시면서 이제 그 1회 독을 한 번 더 하는 거긴 하는데 일단은 따라가는 속도를 맞추실 수는 있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보셨던 거 하고 보셨던 거 체크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번 주 하고 요번 5월에 하고 나면은 순번상 예, 한 달 정도 있다가 바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금으로 진행이 되고 발달 이론 다 못할 수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인간 발달 이론들 거의 다 하게 되고요. 그다음 발달 과정하고 관계 쪽이 조금 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3회에 걸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영역 파트는 인간 발달 파트가 안 나오는 해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여기가 좀 출제하기는 그 기본 이론들이 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좀 그 교수님들이 좀 수월하게 보시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 세 문제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뭐 여기서 배점이 작으면 2점, 뭐 크면은 뭐 한 문제 정도 그 서술형해서 한 4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쉬운 해는 휘하제가 나오고 저 이제 오늘 프린트 중에 이제 기출 경향을 한번 보긴 할 텐데 어 페이지 표시를 안 해주셨구나. 그래서 맨 마지막 장을 가시면은 맨 마지막 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제 인간 발달 파트 쭉 해 보시면은 거의 이제 매해 나오기는 해요. 물론 이제 인간 발달 전공서를 하나 보시면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해 나온다는 게 의미가 없기는 하죠. 거기서 뭐가 나오냐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작년 문제는 이제 생tek 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론 이름만 하면 1점밖에 안 되긴 해요. 근데 생tek 이론이라는 걸 쓰는 것 자체가 이제 키였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고 그 옆에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영학의 언어, 뭐 동조성, 뭐 에킨트 이런 거 하면은 뭐 발달 이론 쪽에서 설명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 발달이 이제 이론으로 가느냐 이론으로 그냥 이론 자체를 내느냐 아니면 이제 시기를 내느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은 특정 시기에서 특정 이론을 섞어서 내는 형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보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26년도 보면은 뭐 언어 발달은 이제 특정 이제 큰 발달 이론은 아니고 그 시기상의 특성인데 그거 하나 내고 동조성이나 에킨트 같은 경우에 이미 기출이 됐던 부분들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출하고 플러스 알파가 이제 많이 생기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는 뭐가 이렇게 넓죠. 이게 넓게 이제 해드렸는데, 한동안은 이제 건강가족이 조금 나오다가, 이제 가족 관계, 여기도 소비 쪽처럼 이렇게 굉장히 갈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통 가족학을 하신 분도 있고, 관계학 하시는 분들, 뭐 상담, 뭐 이제 등등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뭐 프린트에는 가족학, 뭐 부모 교육 뭐 파트, 그다음에 전통적인 가족 관계학, 그다음에 복지 쪽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이제 카테고리 더 나눠드리긴 했는데 작년 문제는 이제 사티어 복지가 한 번 더 나오고 이제 4점짜리로 나오는 물론 이제 그래서 사티어 원래 나오는 거에다가 이제 가족 규칙이라는 게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복지 파트가 지금 한 4년 정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들어가시는 그 전공자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부모 교육 쪽이 지금 살짝 주춤 네 드레이커스가 나오거나 살짝 24년도까지 나오거나 살짝 주춤하고 가족 발달 쪽 모형도 예
가족 발달, 가족 관계는 사실은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지금 뭐 중간 보시면 배우자 선택 이론이라든가 뭐 더 뒤에 가시면 뭐 이제 사랑에 대한 이론이라는 게 몇 개 있긴 한데 결국엔 이론들이 몇 개 있어요. 부모 교육 쪽도 이론이고 이제 뭐 가족 형성이라든가 발달 쪽도 이론이 있고 이쪽에 복지 쪽은 아예 복지 그 사회복지 쪽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론을 하나 내야 되면은 어느 카테고리에서 낼 건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복지 쪽하고 상담 쪽에서 조금 더 많이 나왔다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23년도 민우친 나오고 25년 보엔 나오고 작년에 이제 사티어가 반복적으로 한번 나오고 그래서 네, 그분들이 들어가시는 전공자가 들어가시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머지는 이제 교과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와 관련된 주제가 조금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게 이제 건강 가정, 뭐 가족 이런 거 해서 뭐 탄력성이라든가 뭐 회복성이라든가 여기 가족 문화 쪽 해서 요게 뭐 교육 과정 쪽으로 보실 수도 있고 그냥 그 교과서에 있는 가족 생활 문화 쪽으로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쪽이에요. 예. 그래서 공부하기는 얘가 제일 편하죠. 그냥 인간 발달 이론은 바뀌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뭐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어서 얘가 제일 수월하고 이제 관계나 말씀드린 복지 쪽이 이제 어렵죠. 여기가 뭐 이론이 나오면 그냥 이론을 하면 되는데 지금 뭐 24년도처럼 법률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소비도 법률 해서 이제 표시광고법 나오면은 거기 법 조항이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법을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 이거 주거도 하죠, 가족도 하죠, 소비도 하죠. 그 수많은 법률 조항을 하는 게 어려워요. 보편적인 조항이 나오면 쉬운데 그렇지 않을 경우 뭐 지금 뭐 바로 하신 그 표시광고만 하더라도 그 조항이 쉬운 조항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출제하시는 분의 마음이긴 하니까 그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틀리거나 네, 운이 좋으셔 맞추거나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크게는 인간 발달 책을 보셔도 되고 인간 발달을 하시면 노년기까지 다 나오고 많이 보시는 건 아동 발달의 이해 이 책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이걸로 보시긴 하는데 그러면은 압축이 조금 쉽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문제를 풀다가 저희가 그 영양학 같은 경우도 문제를 풀다가 조금 더 깊이 보려면 21세기나 고급 영양학을 보는 그런 이걸 갖고 그 단권화를 하실 생각을 저는 안 하시면 좋겠는데 너무 크니까 얘는 오히려 그냥 해설서나 뭐 이런 것처럼 보시는 게 좋고요. 가족관계학은 유영 교수님 이 책을 이제 오래전부터 보긴 하는데 출제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큰 영역에 다 들어가 있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기본 그 골격을 잡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카페 역시 이제 뒤늦게 이제 가입을 하시기 때문에 실명으로 해주셔야 돼요. 여기 저희는 이름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실명 가입을 해주시고 인강희 선생님들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들어가시면은 학원에서 저희 그 들어오는 루트를 알려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8페이지 가시면은 피아제 심리학에도 교육 심리학에도 많이 나오고 유아 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저희 쪽도 한동안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달 이론은 대상 영속성, 뭐 구체적 조작기, 뭐 자기 중심적 언어, 피아제 도덕성 발달, 뭐 자기 중심성 해서 피아제는 기출이 근데 뭐 다른 전공에도 워낙에 기출이 많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교육학 하시는 분들이 더 자세히 하시더라고요. 유아 쪽도 워낙에 기출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요 인간 발달 파트는 그 성년기 이후가 아니면 정말 유아 쪽 문제처럼 나와요. 그 유치원 교사 뽑는 문제처럼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쉬워요. 영유아 쪽 기출 문제는 되게 어려워요.
딱 그 한 5세에서 6세 정도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고 저희는 그 정도까지 아니긴 한데 작년 문제는 약간 그거 좀 비슷한 형태로 나온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식품 하실 그 영양 쪽 하실 때 영양교사 문제 푸시는 거 마냥 유아 쪽 문제를 푸시는데 어려우실 거라고. 잘 모르는데 크게 많이 반복되는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실 수는 있지만 많이 권해드리지는 않고 뭐 저 수능 문제 가끔씩 보시면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수능 유형하고도 비슷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피아제가 이제 뭐 피아제 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론가가 되고 비고츠키는 피아제하고 연동해서 나오는데 23년도에 한번 나오고 그때는 이제 그 GPD 해서 근접 발달 영역 해서 여기서 봐야 되고 뭐 아니면 뭐 교육학에서 봐도 교육론에서 봐도 되는 그런 내용이 한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에릭스는 뭐 꽤 큰 편이지만 자주 안 나왔거든요. 근데 22년 뭐 그다음에 청소년기 나오면서 25년 요렇게 정도? 네. 이것도 한 1점 정도긴 해요. 이게 그 전생애를 다루기 때문에 어느 생애든지 한번 연기해서 내기 좋긴 하죠. 그 다음에 뭐 에릭슨 연동하면은 이제 자아 정체감 때문에 이제 마리샤가 있는데 마리샤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이게 청소년기의 직업과 관련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서 한 1, 2점 정도 되는데 가장 심플한 모형이긴 합니다. 이건 틀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갑자기 프로이드하고 융이 22년, 24년에 나와서 옛날 이론이긴 하지만 다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피아제나 에릭슨, 뭐 마샤를 빼고는 사실은 그 반복적으로 나온 이론들은 아닌데 하여튼간 이게 그 줄기가 있으면 피아제나 뭐 에릭슨은 계속 낼 수가 없으니까 그 옆에 걸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프로이트나 뭐 융, 뭐 프로이트 나오면 융 나오고 뭐 이렇게 에릭슨 옆에 있으면 프로이트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피아제 콜보고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요게 객관 요런 12년, 09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식 문제나 옛날 서술형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덕성 발달 여기가 이제 도덕성 발달 쪽으로 들어가서 콜보그가 25년도에 이제 드디어 이제 계속 객관식에만 있다가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안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25년도 문제가. 그래서 그렇게 4점을 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선 변별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긴 하고. 그다음 여기 잠깐 있었던 20년도에 나오고 잠깐 지금 머물러 있는 애착 같은 경우도 이론이긴 한데 뭐 이제 거의 그 영유아기에 한정되어 있어서 그쪽 시기로 보긴 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생득 이론이 작년에 툭 튀어나온 거죠. 1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있는 이론들도 저희 뭐 조금 이론 깊게 보지도 않아요. 그냥 조그맣게 몇 줄 없거든요. 그렇게라도 하긴 해야 돼요. 혹시라도 이제 기억하고 있던 게 출제가 되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게 많죠. 뭐가 많은 게 발달 과정 할 때 한 번 더 보긴 하겠지만은 시기별로 이제 이론하고 이제 그 특성하고 연동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 저출산부터 뭐 인간 발달 특성 이런 것들은 좀 옛날에 이제 서술형이 좀 있었고 영학이는 지금 작년에 언어 20년도에 기질 뭐 이런 거 정도 자아인식이 한 21년도에 한번 이렇게 해서 그 시기에 이제 특성이 나오고 이론이 나오고 이렇게 세트가 되는 건데 영학이가 유독 많긴 해요. 그래서 유치원 형태의 문제, 유치원 유아 쪽 문제 형태가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게 거기도 출제하시고 여기도 출제하시고 뭐 그러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아기도 뭐 지금 16년도에 놀이 한 번 정도 나오고 반복으로 나온 게 아동기도 또래 뭐 동조성 이러면서 뭐 21년 정도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 뭐 이제 뭐 엘킨트든지 뭐 피아제 이론을 하면서 뭐 26년 지금 작년에 한번 그냥 동조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출 문제를 반복하면은 그 동조성을 막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쓰실 수 있어요. 그 문맥 안에서요. 그리고 이제 성년 이후로 가면은 24년도에 이제 여기가 성년기기도 하고 가족관계에서는 형성기예요. 형성 및 이제 확대기 쪽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는 일가정 양립이 여기랑 중복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빈둥지 증후군도 있고 저희 이제 그 복지 쪽에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여기서 보셔도 되고 뭐 복지 쪽에서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 제도가
22년, 23년 정도 나왔는데 요때 이제 사실 23년도쯤에 거의 개정이 되고 지금 거의 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잠시 주춤해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사실은 쉬워요. 얘가 나오면 저희는 이제 그 저출산 고령 때문에 이제 이거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돌봄이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처럼 기타 복지 서비스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는 레빈슨 이론이 22년 나오고 나서는 사실은 특별하게 딱히 보이진 않아요. 네, 왜냐면 요 발달 시기 중에 한 시기를 가져다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요쪽이 많이 나와요, 영학이. 그래서 그 아동 발달에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그 인간 발달 전체가 아니라 좀 초반기에 집중된 책들을 많이 보신 이유가 기출이 그래도 여기 뭐 영학기에서 아동기 뭐 아니면 넓게 가면은 청소년기에서 그 중학교 이런 시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어요. 상대적으로 결혼하고 이제 나이 드는 요쪽은 인간 발달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재무 쪽에서 저희 그 소비 쪽에 있는 그쪽에서 또 언급이 더 자주가 되는 그런 쪽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발달 이론하고 이제 그 시기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그래서 인지 발달 이론, 뭐 사회심리에서 에릭슨, 융, 프로이트, 뭐 도덕성의 피아제, 콜보고, 생태학은 진짜 객관식까지 나오고 나서 지금 조용하긴 한데 예. 근데 요 생태학적인 개념 자체가 이번 교육과정 구성할 때 베이스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봐야 되나 지금 좀 그러고 있긴 해요. 그리고 생득 이론이 작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지능 관련 이론, 뭐 성숙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건 객관식에 나왔던 것들이죠. 그래서 언급이 있는 것들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면은 좀 출제된 지 한 4, 5년 됐으면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들 하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애착이라든가 그렇죠? 비고츠키 조금 가깝긴 한데 근데 비고츠키 이론이 워낙 작아서 많이 볼 거 있지는 않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좋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아제를 가면 피아제 이론이 저희 교재에 있는 거는 그래도 페이지 꽤 많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아제 이론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그리고 기출이 꽤 많고 기출이 다시 나오게 되면은 틀리시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18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저희 쪽에서는 꽤 많이 다른 건 진짜 한 3-4줄밖에 안 하는데 이거는 꽤 크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은 뭐 인지발달 이론이고 저희가 이제 지금 5월이기 때문에 교육학에서 어느 정도는 교육심리학 쪽에서 피아제를 했을 거라는 거를 전제를 깔고 수업을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계속 복습을 하는 셈 치면서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여기도 이 교육학이랑 같이 가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8페이지에 보시면은 정말 이제 이 스키마부터 나오게 되죠. 그래서 스키마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교육론 쪽에서 그 50일 모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학습자가 학습해 놓고 있는 내적인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내적 정보가 일정한 구조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주거도 보고 막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에는 가구식으로 지었다가 나중에 조적식으로 지었다가 성장을 하면서 철근 콘크리트식으로 집을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지 구조가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현격하게 변화하는 그런 단계를 이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고 이 이름도 물어요. 쉽게 나오면.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건 쉬우니까 안 나오겠지. 여긴 안 나오고 여기 보시는 뭐 대상 영속성, 뭐 보존 개념 얘가 나오겠지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보존 개념이 나온 획득이 되는 시기가 구체적 조작기라는 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성이 됐다, 형성이 안 됐다라고 보통 지문, 이게 수능 문제 굉장히 그 형태가 많아요. 보존 개념이나 뭐 여기는 뭐 대상 영속성 실험하고 나서 어느 발달 단계에 속합니까를 묻거든요. 근데 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면은 틀려요. 그럼 되게 아까운 문제긴 한데 그렇게 틀리시는 경우가 모의고사 때도 있고 실제 시험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간발의 차이인데 그 문제 연습을 안 하셔서 그런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4단계를 구분하는 게 아까 말씀 진짜 가구식으로 짓다가 조적식으로 짓다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식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구조 자체가, 인지의 구조의 틀 자체가 바뀌는 거를 이제 스키마라고 하죠. 스키마라는 게 있고 얘가 그 특정 시기별로 한 번씩 바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갖다가 이 안에서 소화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키마를 개념을 쓰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스키마 정도 혹은 도식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외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이론이거든요. 인지적으로, 지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동화, 조절, 평형, 조직 교육학에서 하신 그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는 보통 동화 조절만 하죠.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느냐, 원래 이제 이 구조를, 외부 정보를 이 구조에 그대로 쓰느냐, 아니면 조절을 하느냐. 이때는 뭐 보통 내가 갖고 있는 이제 새로운 정보나 이런 도식을 잘 융합할 수 없을 때 도식을 수정하는 걸로 많이 얘기를 하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정식에서는 창문을 못 내니까 그래 철근 콘크리트를 바꿔서 창문도 내고 층수도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근데 스키마가 한 번에 바뀌진 않아요. 계속 조금씩 리모델링 해 가면서 이제 완성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인데, 저기 그 예제에 나온 게 예전에는 귤 모양, 요거 이제 수능 문제 있던 겁니다. 이게 귤 이렇게 주면은, 엄마가 맨날 귤 주면은 이제, 까니까, 이렇게 까는 거, 아이들이 그 촉각놀이 하거든요. 주면은 까고, 뒤집고, 뭐, 이제 다시 섞고, 막 이런 촉각놀이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동화에 있는 것처럼 장난감 귤도 이제 까서 이제 먹는 거죠. 입에 넣었다가 이제 맛없다고 뱉는 건데, 나중에는 요렇게 만져봤을 때 이건 장난감이고 요거는 진짜 귤인 걸 알아요. 그래서 장난감은 까기만 하고 먹진 않고 이제 귤은 까서 먹고, 그러니까 두 가지 체계로 이제 수정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보 외부 세계에 반응하는 방식을 수정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조절을 해서 이제 나중엔 귤 말고 다른 이제 상품이나 장난감이나 이런 데까지도 접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이제 그대로 행동하는 것과 내 도식을 바꾸는 걸 계속 가져다가 이게 불균형이 있던 걸 이제 평형으로, 지금 니은에 있는 조절은 평형까지 간 상황인 거예요. 조절을 통해서.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스키마 전체의 변화가 되면은 이걸 이제 조직화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예. 보통 동화와 조절의 차이 정도를 수능에서 좀 물어보기는 해요. 근데 결국에 저희는 이 파트에서 한 문제를 내야 하니까 여기다 점수를 주지는 않고 이 이제 단계에다 많이 점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연령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24개월 정도를 보통 얘기를 해요. 2세라고 해도 되고 24개월로 하셔도 괜찮아. 연령 문제 안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보통 여기가 영아기라고 하는 시기가 되죠. 영아기가 되고 24개월 정도 돼요. 저희가 개월 수를 뭐 표시하는 거는 뭐 유치원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프로이트가 중간에 한번 다른 개월 수를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아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유치원 다니는 시기에서 뭐 여기가 유아기죠. 뭐 6세 정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가 초등학교 시기인 아동기, 뭐 이렇게 어디까지가 몇 세까지 아동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저희는 초등학교 정도 시기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후가 이제 청소년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태어나서 뭐 엄마 젖 먹다가 이유식 먹다가 걷다가 밥 먹고 뭐 이렇게 어린이집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준비 단계가 되는 시기가 이제 감각 운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외부의 정보를, 지금 다 외부 정보를 내부에서 해석하는 방식이거든요. 얘는 감각기관하고 운동기관을만 이제 사용을 해서 외부 정보를 기억해요. 진짜 냄새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는 물론 동물까지는 아니지만 냄새를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냄새가 나. 냄새가 어떤 정보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말 그대로예요.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들을 이제 인식하고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 조작기예요. 조작기예요.
조작기는 논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건 진짜 앞전자죠. 논리 전. 논리 없는 시기. 논리가 없는 시기입니다. 논리 없는 시기고, 두 개는 구체적인 걸로 그러니까 상상이 되거나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은 조작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것까지도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죠. 네. 별거 서술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일단은 저게 뭔지는 알고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감각운동기는 이제 이런 각 시기별로 구분되는 특성들이 있어요. 감각운동기를 잘 이제 통과했음을 보여주는 인지적인 일종의 실험이었죠. 테스트 내지는 도달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9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최근 문제기는 했습니다. 24년도 문제예요. 그래서 요 감각운동기를 잘 지나가면 대상 영속성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이 불가능해요. 지금 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대상 영속성은 이제 그 피아제의 요 인지 기능들은 개념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개념 쓰기까지 나와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여기는 개념 쓰기 안 나와. 왜냐면 너무 이제 그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안 나오고 그냥 여기 어느 단계예요라고 확인한다면 여기부터는 이제 써야 돼요. 키를 쓰거나 아니면 서술, 요 개념 서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맨 첫 줄에 있는 거 드려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가려졌다, 뭐 눈에 보이지 않는다, 뭐 숨겨졌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냥 아이의 감각기관에 노출이 안 돼요. 그러면은 보통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각운동기 때는. 근데 이게 서서히 이제 학습을 하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대상 영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려졌다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든가 좀 숨겨졌다든가 이걸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쓰고 그냥 물건이 계속 존재해 이렇게는 안 돼요. 눈에 보이면 당연히 계속 존재하는지 알겠지. 시각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보였을 때를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기억해야 하는 것들, 기출이 자주 되는 것들은 조금 용어들을 잘 정리해둬야 된다고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 용속성과 관련돼서 이제 8페이지에 가시면은 10에서 11페이지가 유아 쪽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하위 단계를 유아 쪽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요. 근데 저희는 하위는 아직은 안 나와요. 안 나오길 바라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이제 왜냐하면 그게 2세까지 아이니까 계속 이 하위 단계 어디까지 왔는지를 발달 정도를 측정을 해야 돼요. 예. 그 영유아 시기엔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유전자에 의해서 이미 생득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들이거든요. 이게 안 될 경우엔 그 다음 단계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페이지 가시면은 11페이지에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기서는 대상 영속성 실험이긴 한데, 요게 이 대상 영속성이 중요한 이유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같이 연결돼서 문제가 나온 게 인간 발달 쪽으로 가시면은 77페이지를 한번 가서 보시면 돼요. 이게 21년도 문제이긴 한데, 요거는 그 루이스의 자아 인식에 대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자아는 뭐 나를 의미하고 뭐 자아에 대해 개념이야 발달 이론이 워낙에 많긴 한데 자아를 인식하냐예요.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건 알아차리는 걸 의미하죠. 막 저 밖에 소음 나는 거 들리세요? 이거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 걸 인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자아를 인식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느냐라는 실험이 바로 이제 이 루이스의 실험이고 많이 아시는 코에다 이렇게 루즈 묻혀놓고 이렇게 거울 보면서 거울 속에 있는 상대를 닦느냐 나를 닦느냐 이게 그 루이스의 자아인식 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아를 인식하면 상으로 비춰진 상대하고 내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나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치원에서 이거를 막 열심히 설명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아인식입니다 이러고 넘어가는 것 뿐이지 아이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마치 그냥 이제 여름이니까 저희 선생님들은 귀신을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있는 존재인데 저희는 있다고 치면 저희는 인식을 못하지만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지만
구분해낼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이 대상 영속성이라는 특성이 생겨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거니까.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을 아이가 획득을 해야만 나를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면은 얘가 자신과 외부 세계를 구분하는구나. 내가 느끼는 게 달리 존재한다는 걸 아는구나. 그렇게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외부 세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이제 이걸 조작을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외부로 조작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걸 보시고 10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게 나중에 그냥 편하게 외우실 건데 이제 11페이지까지 해서 단계들이 있고 요게 이제 인간발달 체계 전공서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크게 6단계고 지금 보실 때는 그냥 보시고요. 나중에 한 번 더 회독하실 때는 이 중에 어디까지 외울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개월 수가 지금 11페이지 보시면 죄송합니다. 1개월, 한 달. 요때가 저희가 나중에 보면 신생아 반사행동을 보통 많이 검사하는 시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4개월, 8개월, 12개월이면 저희가 이제 1년 돌 잔치할 때고, 그 다음에 18개월, 24개월 있는데 외우지 마세요.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자, 지금은 이제 태어나 한 달 동안은 그냥 반사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 신경기능에 의해서 보이는 행동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반사기, 반사활동기, 영어는 똑같지만 여러 가지 말들로 이제 부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환이 나와요. 요게 이제 대상 영속성 실험은 이렇게 가리거든요. 눈에 보여줬다가 이렇게 눈 앞에서 그냥 이렇게 가려요. 종이로. 근데 아이가 안 봐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얀색이에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안 보고 있으면은 시선 돌리면 대상 영속성이 획득이 되기 전인 거예요. 이런 실험들을 계속하면서 어떨 때 찾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중간에 한 번 반사기가 있고 순환이 생겨요. 계속 반복돼요. 똑같은 걸 24시간 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은 잠을 안 자면 계속 해요. 근데 그것도 1차, 2차, 3차로 단계화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냈어요. 계속 실험을 하면서. 그래서 1차 순환 반응은 우연히 일어났던 행동인데 계속해요. 별거 없어요. 지금 11페이지 보셔도 되고 10페이지 보셔도 상관없어요. 요건 이제 표화된 거니까. 그래서 10페이지 보시면은 자기 몸에 있다 그래서 1차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다른 걸 잡을 힘은 없어요. 아직은 없고 그냥 이렇게 흔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꽉 힘 줘 보기도 하고 보통은 제일 쉬운 거는 손가락을 입에 넣어 보는 그때가 아직 수육이니까 이런 행동을 해요. 그러면 괜찮아 싶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 이때는 자력으로는 손가락을 못 빨아요. 울어요. 빠지면 그럼 같이 이렇게 손가락을 끼워주거나 아니면 왜 공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름 바뀌었을 수도 있긴 합니다. 공갈도 꼭 이렇게 끼워줘요. 그러면 빨고 있으면 안 울어요. 그거예요. 우연이었는데 그걸 하면 만족스러우니까 이걸 계속 이제 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1차예요. 1차고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되는 시기가 지금 보시면은 한 8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수유도 하고 이쯤 되면 배 밀고 다니고 기어다니고 이럴 정도 시기입니다. 그래서 10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외부로 바뀝니다 라는 서술이 있어요. 설명 쓰라고 안 해요. 판단이에요. 이게 1차냐 2차냐 이거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본인의 신체에 본인의 몸에 그러니까 나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부터는 외부에 대한 정보 탐색이 가능해요. 왜냐면 기어다니고 잡고 일어서고 가능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잡죠. 내 몸을 잡는 게 아니라 물건을 잡아요. 물건도 잡고 인형도 잡고.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들이 이때 소리 나거나 좀 이렇게 반짝반짝이거나 아이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많이 이제 주는 거예요. 왜냐면 가서 잡으라는 거예요. 잡고 끌고 만지고 이럴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계속해요. 네, 그러니 이제 장난감을 갖고 흔들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3차로 가기 전에 협응기가 하나 있어요. 2차가 두 시기인데 협응의 차이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손가락을 물려줘야 이제 울음 멈춘다는 것처럼 요 2차 순환 반응 때는 딸랑이를 집어줘야 이제 흔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협응기로 가면 조만큼 떨어져 있는 거 잡을 수 있어요. 갖고 와서 흔들어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운동 기능을 쓸 수 있게 돼요. 요때가 지금 협응기가 그쵸 1년 되는 애. 어떤 아이는 돌떡을 돌린다라고 하잖아요.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럼 가서 잡아서 끌어와요. 이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협응이에요. 별거 없어요. 2차하고 똑같이 외부 환경에다가 이제 변화를 주는 건 동일한데 내가 이제 그 운동 능력이 생기니까 걸어가서 뭐 기어가서 매달려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서 이제 운동 기능을 써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럼 이제 3차는 이제 10페이지에 보시면은 3차 순환은 실험이라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 실험이란 말이 나오긴 하는데 시도를 해봐요. 그러니까 변형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림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드리는 손가락 빨기 이렇게 손가락 빨기 하고 그 다음에 2차 순환 반응은 어떤 외부의 엄마가 웃어요. 그럼 까르르 뭐 낯선 남자 얼굴이 보여 앵 울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그래서 아빠들이 서운해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보면 방구 듣고 왜 아빠가 얼굴이 바뀌어지면 우냐고 그러면 얼굴 보는 시간이 짧아서 그래요. 이게 익숙한 데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는 겁니다. 자주 보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순환 반응이 있고 여긴 협응은 없고 이제 3차로 가면 밟아서 소리를 내다가 던지고 눌러보고 깔고 앉고 겨드랑이 껴보고 같은 여러 가지 반응을 소리를 내기 위해서 혹은 반짝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쓰게 돼요. 반면에 이제 앞에 있던 것들은 동일한 방식을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실험, 뭐 시도, 뭐 변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11페이지에 보시면 18개월. 거의 웬만큼 걸고, 이제 말도 이제 한 단어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11페이지에 이제 표의 맨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2단계 쪽에 가서 보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가리면, 가림막으로 가리면은 잠깐 보다가 시선을 이렇게 다시 돌려요. 아직 대상 영속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순환 때도 보면은, 이동하는, 이거를 이제 처음엔 가렸다가 나중에는 여기 숨겼다가, 여기 숨겼다가, 여기 숨겼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숨깁니다. 숨기는 곳을 여러 군데로 합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가려진 대상만 찾고 완전히 가려지면 못 찾아요. 또 다시 시선을 돌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순환 반응의 이제 협응 단계가 되면은 이제 숨겨진 경로를 보고 있으면은 그 대상을 찾을 수 있어요. 안 보여도.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 숨기고 저기 숨기고 한 3번 정도 숨기면 3번째에서 이렇게 들춰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협응 단계니까 몸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춰내고 찾아요. 아주 초보적인 숨바꼭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협응 단계가 지금 중간에 보시면 2차 순환 협응 옆에 물체 영속성 개념을 조금이나마 얻기 시작해요. 획득돼요. 이때부터 획득돼서 이게 이제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점점 복잡한 술래잡기를 해도 찾을 수 있게 점점 확장이 돼요. 그래서 한 12살, 12개월, 한 돌쯤 되면 자아 개념도, 그러니까 자아 인식도 형성이 되고 대상 영속성도 이제 획득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획득이 안 돼 있으면 조금 이제 보는 거죠. 혹시 늑대 나이냐, 아니면 혹시 이제 인지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느냐 확인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체 영속성 개념 획득이 되니까 획득되면 그 밑에 모방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대상을 카피를 할 수 있어요. 흉내내요. 엄마 흉내내고 자주 보는 어떤 영상이 있으면 그거 흉내도 내고 막 이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획득되기 시작하는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획득이다, 획득 아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서서히 이제 발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환 반응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순환 반응 다음부터는 궁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도 저것 다 해봤으니까 이제 사고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전조작기로 들어가는 그 중간쯤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네, 선생님들은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해주시고 나중에 다시 보시면 1차 때 어떤 특성, 2차 때 어떤 특성, 협응기 때 지금 있는 영속성 개념의 획득, 3차 때 어떤 특성, 이렇게 해서 구분 문제까지 한번 나중에 해보시면 좋아요. 자, 일단 대상 영속성 개념은 오늘은 이번에는 하고 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 전조작기가 이제 제일 많은 그 사고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전조작기는 논리적 사고 전, 말 그대로 그 전 앞전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를 하진 못해요. 논리적 사고를 못하면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행동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직관과 논리에 대해서 했잖아요. 네, 시스템 1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보이는 대로, 또 그냥 데이터가 있는,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대로 빠르게 판단을 해버리게 되는 이걸 써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꽤 나이 들어서도 남아 있는 거긴 하거든요, 사람의 뇌에. 근데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아직 아이가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거의 이제 직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작 전입니다. 전 조작계라고 부르고, 그 조작 전에 보이는 그 특성들을 이제 몇 개를 그 피아제가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9페이지에 보시면 상징이라는 걸 쓰고, 모든 의사 그 판단의 기준을 자기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움직인다고 보고 뭐 이렇게 살아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12페이지 가시면은 하위 단계 전 개념적 사고하고 직관적 사고가 있는데 저희는 이것까지는 안 해요. 유아는 이걸 해요. 네. 그래서 4세 반 아이하고 5세 반 아이의 프로그램이 달라요. 유치원에서. 이게 아이들의 사고 인지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 개념적 사고는 개념이라는 게 명료하지 않을 때. 분명히 우린 요거 사과 혹은 과일 이렇게 알지만 장난감 과일도 과일이고 그냥 먹는 과일도 과일인 이런 셈인 거예요. 아직 그 개념이 형성이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직관은 눈에 보이는 바로 판단할 수 있는 특성만 갖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생님은 뭐 그냥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많이 나오는 뭐 기출이 많이 되는 게 자아중심성. 자아중심성, 자기중심적 사고, 자아중심적 사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다 쓰셔도 되고, 무언가의 판단 기준을 내가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외부 세계의 해석을. 그래서 뭐 이렇게 산실험은 너무나도 많이 하고 산실험 너무 많이 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그 조망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타인의 조망. 그러니까 타인이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를 아직은 몰라요. 그것까지는 몰라요. 인지적인 한계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거대로 타인도 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근데 산이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코끼리나 뭐 다른 걸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이를 각각 새 위치해 주고 뭐 보게 한 거죠. 이렇게 각각에서 보는 그림이 다르게 이제 그려져 있는데 A는 A한테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리게 나와 있고 A한테 묻죠. C가 그린 산의 모양은 어떨까? 그러면 A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별거 없어요. 산실험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망 자체를 아직 인지적으로 타인의 시각을 혹은 관점이나 보이는 그 내용을 정보를 모르는 무슨 정보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정보대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특성으로 인해서 중심화라고 했을 때 눈에 띄는 것들을 보통은 볼 수밖에 없고 그게 언어에서도 나와서 비고츠키하고 같이 이제 그 자기중심적 언어, 뭐 자기중심성 언어 상관없습니다. 그때 보이는 행동이 같은 말을 반복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말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자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말을 할 때도 같은 말을 애가 계속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둘이 있는데도 혼자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해서 리액션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직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럿을 모아놔도 자기 말들만 해요, 애들이. 예. 지방방송이 서로 많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기출이죠. 그래서 생일 선물 뭘 줄까 했더니 제가 좋아하는 로봇을 엄마도 좋아하는 생각을 하니까 로봇을 사줄게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받는
선물이 정말 정성이긴 한데 아이들 입장에서 정말 소중한 거긴 한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최고의 물건을 준 거예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스티커예요. 이러고 준 거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있는 물활련적 사고는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지, 뭐 이런 거죠.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지. 저게 왜 안 살아있어요? 그러면 설명하기 힘들죠. 이거는 전력으로 움직이고, 이게 뭘 말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것들은 모두 살아있다. 그래서 물활련적 사고, 뭐 생동적 사고, 이거는 역시 한자가 여러 번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계가 있지만 저희한테는 단계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징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로 저희는 이제 이러이런 조건이면 과일이야, 이러이런 조건이면 포유류야, 이런 식으로 개념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가능하지만 아직 이때는 그게 없어요. 언어도 아직 미숙한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로 이제 어떤 그 대상을 기억하는 것을 상징적 사고라고 하고, 상징적 사고가 제일 잘 보이는 게 보통은 놀이예요. 그래서 역할놀이, 뭐 상징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에 있는 요거 인공론하고 전환적 추론은 아직 안 나왔는데, 아직 논리적이지 않은데 뭔가 말을 하긴 해야 돼요. 왜에 대한 답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럼 애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과관계를 설명을 해 놓고 있는데, 이제 인공론은 이제 지금처럼 저게 왜 있을까? 그러면 아빠가 만들었잖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아빠가 자동차도 만들고 우리 아빠가 도로도 깔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존재 위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이 만들었다. 근데 보통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만드는 거죠. 이때 부모가 이제 가장 슈퍼맨이고 히어로고 뭐 이럴 때의 시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적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사건과 특정 사건이 연결성이 있다라고 알아서 매기는 거예요. 알아서 연결을 해요. 근데 이 두 사건이 보통 아이한테 기억이 잘 나는 사건을 가져다가 연결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유치원 기출에 있긴 하지만 아파요 그러면은 내가 아까 화내서 아파요. 아니면 아까 천둥이 쳐서 애가 아파요. 연결고리가 없는데 아이한테 기억이 잘 나는 그 이론, 그 특정 그 사건을 요것의 원인으로 써요. 근데 지금 예제를 요걸 드린 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대요. 유치원에서 친구가 아파요. 아까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사랑의 하트를 쏘았는데 아파요. 이런 거예요. 별거 없어요. 전혀 연관이 없는데 본인에게는 저 아이한테 벌어진 사건 중에 나랑 관련된 것들만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환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요 시기를 지나면 뭐 이렇게 숨바꼭질 할 때 머리만 가리고 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 사고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요 시기를 이제 지나면은 이제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는데 제가 기출을 넣어놨으니까 볼까요? 17페이지 가서 보시면 24년도 이렇게 해서 다 피아제 걸로 쭉 들어가 있어요. 이거 전형적인 유치원 문제예요. 여기 유아 쪽 문제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에서 3세 혼합 연령반 교사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참여 관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출을 보시면은 참여 관찰이면 관찰법 중에 뭐지? 뭐 이렇게 이제 교육론도 보고 뭐 다른 것도 막 연결해서 보고 있어요. 참여 관찰 기억 안 나시면 꼭 가서 보세요. 그래서 피아제 이론을 가져다가 하고 관찰 기록지 쭉 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 시간이 됐고 숨바꼭질을 해요. 숨바꼭질을 하고 아이들이 찾고 있는 거죠. 막 찾아요. 찾는다 하고 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연령대를 2에서 3세를 준 거예요. 거의 이거는 이제 전조작기로 구체적 조작기에 감각운동기에서 이제 전조작기로 넘어간 시기죠. 그래서 술래잡기라는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가능한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지 능력을 쓰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이거를 이것 때문에 자기중심성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찾을 수 있잖아요. 숨었는 걸. 그럼 대상 영속성이에요. 대상 영속성이에요. 그럼 숨바꼭질 할 때 이 모습이 나오는 거는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내 눈에 안 보이면 너희 눈에도 안 보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숨는다는 거예요. 진짜 머리만 숨어요. 다 엉덩이 나와 있고 이렇게 팔 나와 있고 해요. 아이들은 내 눈에서 이게 딱 책상으로 가려지면 쟤도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 찾는 아이는 보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숨기라는 놀이가 아이들 사이에서 가능한 거는 찾는다는 거. 만약에 대상 영속성이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안 찾죠. 없네? 이런 거. 친구들이 없네? 친구들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찾을 수 있다는 거는 어딘가에 있다는 걸 인지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얘가 꽤 틀리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걸 이게 이럴 감각 운동 아니요. 지금 전조작기에 있던 자기 중심성을 보고 싶었으면 머리만 숨었다거나 뭐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머리만 숨겨진 아이 찾았다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인지 능력이고 의미서술 이렇게 해서 이제 대상 영속성이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놀이 같은 건 병원 놀이하고 그럼 이제 역할 이렇게 분담을 해서 놀이를 하겠죠. 근데 이제 놀이 할 사람 했더니 바닥에 넘어져가지고 바닥을 때려요. 바닥에 뭔 잘못이 있다고 때립니다. 그래서 니은 상황에서 나타난 인지발달의 특성을 쓰세요. 그러면 살아있다고 얘가 나의 통행을 방해했다고 묻는 거죠. 그래서 물활론적 사고가 되고 이제 서술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그 전조작기와 관련된 걸로 다 나와서 진짜 이제 그 병원 놀이를 하면서 의사고 환자고 뭐 이렇게 하고 배 아프다 하고 체온계가 아닌데도 장난감 체온계로 뭐 갖고 놀고 주사기 하고 실제가 아니더라도 그 의미를 넣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디귿의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역시 인지발달 특성에서 상징적 사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그냥 전조작기를 한번 통으로 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18페이지가 이제 구체적 조작기와 관련된 거긴 한데, 구체적 조작기는 이제 보존 개념 때문에 이제 엄청 커지기는 하죠. 그래서 13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이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고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체적 대상은 눈에 보이는 대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형태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사과, 그럼 사과 머릿속에 그려지고 자동차 그러면 아이들 자동차 그려지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자동차를 갖다 놓지 않아도 자동차 3대하고 자동차 2대가 있어. 그러면 이제 합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피아제가 실험할 때는 13페이지에 보시면은 유목화하고 서열화 실험도 하고 역시 유치원 문제 많고요. 14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보통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이제 보존 개념의 형성 여부를 보통 테스트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유목화하고 서열화는 유목화는 이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요거는 동전, 요거는 장난감 중에 블록.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같은 장난감들을 정리하세요로 시킬 수 있어요. 이때부터. 그럼 아이들이 인형은 인형 칸에 넣어놓고 블록은 블록 칸에 넣어놓고 책은 책 칸에 넣어놔요. 예전이었으면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는 건데 요 정도 아이들이 되면은 이제 그 유목화 서열화가 가능하면 그 실험 그것들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복합적인 건 못해요. 그러니까 옷은 옷에 갖다 놔. 그런데 옷을 상의와 하의 뭐 이러면 몰라요. 그건 몰라요. 상의와 하의란 개념은 없거든요.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유목이 되고 서열은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열을 매기는 것들이 이제 요 시기에는 가능해져요. 그래서 아마 유치원도 유치원 이제 거의 한 6, 7세 정도 되는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제 요것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할 수 있으면 구체적, 요걸 못하면 전조작기 이렇게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14페이지 보존 개념은 처음에 있는 한 3번째 줄까지 있죠. 네, 외우시면 됩니다. 보존 개념 19년도에 문제 나오고 지금 쉬고 있는데 외형의 변화를 주셔야 돼요. 선생님들의 이제 선생님 맨날 물을 빼도 뭐 물을 더해도 뭐 그릇을 바꿔도 이걸 쓰는 그게 아니라 외형의 변화를 주시면 돼요. 이걸 꼭 쓰셔야 돼요. 외형에 분명히 변화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를 하거나 빼지 않았다면은 원래 갖고 있던 특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특성, 속성, 성질 네, 상관없으세요. 실험으로 주면 이제 요거는 그 부피에 대한 거니까 요렇게 두 개의 비커에서 다른 데 옮겨 담으니까 외형이 이제 넓은 거에서 긴 걸로 바뀐 거죠. 이게 외형의 변화예요. 외형 형태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예. 근데 만약에 이걸 실험을 줬으면은 그릇이 바뀌었어도 이렇게 하는 건 상관없으세요. 근데 이제 실험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존 개념만 밑줄 쳐 있고 보존 개념에 대한 서술을 쓰세요. 그러면 이게 그릇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실험 상황이. 그래서 그때는 안 돼요. 예, 그 문제 조건 자체가 지금 저희 그 19페이지에 18페이지 가서 보시면 요게 떡이거든요. 떡의 형태를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를 만약에 보존 개념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떡을 나눠 써도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구체적인 실험이 아닌 상태에서의 보존 개념, 대화상의 보존 개념이면 이렇게 그릇을 바꿨는지, 이렇게 형태를 바꿨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배치하는 거 바꿨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통 외형의 변화라고 많이 쓰시라고 이게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외형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가감이 들어가셔야 돼요. 가감도 많이 빼세요. 넣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감이 있지 않으면, 가감이 있으면 당연히 바뀌죠. 하나 더 올려주면 당연히 바뀌는 거니까. 가감을 하지 않는 한 속성이 바뀌지. 그렇죠? 그때는 말 그대로 부피든지 개수든지 혹시 실험이 있으면 그걸로 쓰는 건 상관없지만 실험이 없으면 원래 속성, 특성, 성질 이런 것들로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얘가 그 디테일하게 채점을 하면은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유념을 하셔야 된다. 외형을 바꾼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않는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당연히 바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않는데 원래 속성이 유지가 되는. 원래 속성이 외형의 변화만으로도 이제 그 유지가 외형은 눈에 보이는 건 바뀌었지만 이제 속성은 안 바뀐다라는 그런 거죠. 이렇게 이제 보존 개념이 용어하고 개념 쓰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 아래에 있는 가역, 보상, 동일성은 유추원 문제. 예. 가역은 역조자성이라 그래서 원상복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돌리면 똑같잖아요. 이걸 역순으로 거꾸로 돌리면 동일하잖아요. 같잖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나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물어요. 실험에서. 수능 문제 정말 잘 나오긴 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은 이거를 거꾸로 돌리면 똑같아요. 가능하다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보상성은 얘는 길어졌잖아요. 얘는 넓어졌잖아요. 얘는 작아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이 외형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동일성은 아까 가감이죠. 더하거나 빼지 않았잖아요. 요걸 갖고 이제 보존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존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전조잡기에 있었던 중심화를 벗어나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다른 것도 여기는 색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의 특성 다른 이제 그 재질도 관련이 되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탈중심화가 가능하니까 조망 수용도 가능하죠. 타인의 관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입장, 감정, 인지 등을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보통 이렇게 쓰긴 하는데 네, 유사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도요. 자. 15페이지는 안 하셔도 돼요. 이거를 외우라고 든 건 아니고 수부터 해서 부피까지 다양한 이 보존 개념의 실험들이 있다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피아제만 갖고 시간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16페이지 가시면 형식적 조작기. 아, 진짜 얘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객관식 문제 얘가 나와가지고 별로예요. 별로긴 합니다. 자, 16페이지 보시면은 일단은 형식적 조작기 해서 추상적인 대상에 대한 그 논리적 사고 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가면 매번 인지적 특성할 때 요거 나오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 추상적 사고가 가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대상에 대한 사고가 가능해서
이게 그냥 대표적인 예예요.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으면 순서상 C가 제일 큽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객관식 문제 이게 되게 특이하게 나와요. 이 A, B, C를 보여줘요. A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A는 요거야. B는 이거야. C는 이거다. 이렇게 보여줘요. 보여주고 나서 자, 그리고 가려요. 가린 게 아니라 대상을 싹 다음 화면 넘어와서 순서대로 배열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C가 제일 크겠죠. 근데 지금 예제는 얘를 안 보여줘요. 그냥 A가 B보다 큽니다. B는 C보다 큽니다. 그러면 A가 C보다 크겠죠. 이렇게 그냥 논리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는데 정말 안 좋은 예예요. 안 좋은 예예요. 그냥 이게 대표적으로 보통 A, B, C 이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희 객관식에서는 얘를 보여줬다고 전제를 깔고 나와서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가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좋다 이렇게 했던 이건 오답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방식이긴 했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가설적 사고, 연역적 사고 혹은 가설 연역적 사고 상관없으세요. 귀납과 연역을 다 쓰는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리를 그러니까 관찰이나 직관 등을 통해서 원리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얘를 하고 저희가 귀납적 사고의 교육론 파트를 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이해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교육론을 순서상 했어요. 뭐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교육론에서 이제 귀납적 사고를 하게 되면 개념을 형성하는 걸 먼저 했죠. 저희 개념 획득 학습을 하면서 개개의 개별 사건에서 요거는 사과야. 요거는 가족 중에 건강한 가족과 건강하지 않은 가족이야. 요거는 안전한 주거의 요건이고 요거는 안전하지 않은 주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개념을 그러니까 개별의 사건에서 개념을 형성하는 걸 했어요. 그 개념과 개념을 연결을 해서 일반화를 하는 게 이제 귀납적 사고였잖아요. 건강한 가족은 가족 간의 유대가 크다. 이런 식으로. 요게 귀납적 사고에서 어떤 원리를 만드는 귀납적 사고는 일반적 원리를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첫 줄에 있는 것처럼 관찰이나 직관 등을 통해서 원리를 이미 만들어요. 원리를 하나 만들어요. 그 원리는 사실은 아직 입증이 안 된 가설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가설 연역적 사고를 이제 할 때는 이거는 조합적 사고고요. 가설 연역적 사고를 할 때는 진짜 탐정처럼 해요. 뭐 이제 말 그대로 뭐 이제 가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 정보들을 주는 거죠. 이렇게 개별 정보들을 줘요. 저희 그냥 탐구학습 같다 할까요? 저희 그때 기출 문제에 있던 게 시금치를 데쳤는데 시금치와 데친 물이 이제 노란색이 됐어요. 왜 오늘만 시금치가 노란색이지? 그럼 이제 개별 정보를 모으죠. 뭐 온도가 어땠냐, 물의 양이 어땠냐, 첨가물이 어땠냐, 시금치의 선도가 어떠냐, 막 이런 개별 사건을 해서 가설을 세우죠. 여기서 가설을 세워요. 원리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온도가 높으면 뭐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색이 된다. 이런 식으로 원리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일반화의 원리예요. 근데 아직 입증이 안 됐죠. 그러면 이게 일반화된 그 원리를 가져다가 구체적인 대상으로 넘어가는 게 50일 거잖아요. 50일 걸로 가면은 보편적인 지문이 있으면 개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모였을 때는 저희가 뭐 지용성 비타민은 뭐 물에 뭐 기름에 녹아요. 그러면 지용성 비타민 중에 A는 뭐 기름하고 먹으면 E는 기름하고 먹으면 이런 식으로 개별 사항으로 넘어가는 게 50일 모형이잖아요. 그게 이제 연역적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럼 온도가 높으면 변색이 됩니다. 그러면 온도를 높여 보는 거예요. 40도, 60도, 100도 이렇게 해서 온도가 높아서 변색이 됐네? 그럼 입증이 되는 거죠. 온도하고 상관이 없네? 그러면 가설은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느냐가 가설 연역적인 사고예요. 그럼 실제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 하나 던져주고 개별 정보 이제 모아서 이렇게 가설 하나 만들고 나서 입증할 수 있는 정보들 중에 입증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채택해서 발표하는 문제 해결 과정과 비슷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례나 문제나 탐구학습할 때 요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 조작기가 돼야만 원활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 조작기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여러 정보들 중에 누락이 발생해요. 분명히 여기에 식초 뭐 이렇게 해서
pH와 관련된 정보를 줬는데 못 건드려요. 이거를 이용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설을 세우고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아니면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정보를 가져다가 해결됐다고 이제 금방 빠르게 결론을 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갖고 있는 보고서들 물론 요즘엔 AI가 많이 해주지만 굉장히 구멍이 많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정도만 가더라도 나름 네, 그 조직이나 논리성이 좀 가능하니까 수능이 그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 보고서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아주 복잡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요게 가설 연역입니다. 가설 연역은 개별 사건에서 이제 원리를 만들고 그 원리에 기반해서 어떤 상황을 이제 입증하는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귀납적과 연역적 사고를 모두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은 20곡에, 지금 선생님들 거에 20곡에 있죠? 그쵸? 20곡에. 20곡의 놀이를 모르시면 20곡의 놀이를 찾아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래 게 이제 조합적 사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설 연역하고 조합적 사고를 가끔 헷갈려 하세요. 조합은 실험밖에 안 해요. 네, 실험밖에 안 하는데 데이터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연계를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만 실험만 하시면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가설이 세워지긴 했는데 가설을 만드는 과정은 필요 없어요. 개별을 관찰을 해서 가설을 만드는 과정은 필요 없고 가설을 입증만 하면 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입증 과정이 뭐 한 번의 실험은 한 번 정도의 테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넣어서 테스트를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조합적인 사고라고 따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적 사고를 하면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색깔 만들기 여러 개, 근데 다 백색이에요. 다 투명한 액체를 주고 이 저희 약간 느낌이 그 어떤 느낌이냐면 읍파트에 가시면은 그 옷감의 섬유를 구분하는 실험 있죠. 섬유를 줘요. 섬유를 다 백색 천을 줘요. 그럼 모르잖아요. 이게 면인지 마인지 이거 알 수가 없잖아. 어떤 거 현미경을 보고 어떤 뭐 촉감을 보기도 하지만 근데 만약에 합성 섬유로 나일론, 폴리, 뭐 아크릴, 뭐 폴리프로필렌 백색 다 주면 구분 못 해요. 그 현미경 봐도 다 동그란 원형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태워보면 비슷하지 않나요? 다 태워봐도 다 그 약간 그 들큰한 냄새에다 검은 젯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시약을 써야 되죠. 용해시험법을 써요. 그래서 이건 엠크레졸에 녹아요. 얘는 뭐에 녹아요. 얘는 뭐에 녹아요. 그래서 구분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을 주고 특정한 색을 만들라라고 하면 뭐 맨날 그게 2개씩 섞어보다가 3개 섞었다가 뭐 4개 섞었다가 5개 섞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이제 조합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에는 이 조합적 사고를 통해서 앞에 이제 그 색이 안 나오는 것들 탈락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원하는 몇 번의 시도를 거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전조작기 아이들은 실패한 걸 또 넣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번하고 2번에서 색깔이 안 나왔잖아. 노란색이 나왔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섞으면 안 되잖아. 또 섞어요. 그러니까 막 30분 안에 해결하세요. 그럼 막 하다가 우연히 결과물이 나오는데 뭘 섞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우연히 그 맛이 나온 그런 경우예요. 근데 셰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양념들을 조절하고 뭐 시간도 조절하고 하면서 계속 테스트를 하죠. 이게 보통은 조합적 사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셰프도 굉장히 똑똑하긴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요. 자, 그 다음에 은유. 추상적인 뭐 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이상주의적 사고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피아제가 말했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네. 그냥 청소년기의 인지적 특성이긴 한데 피아제가 말했다고 하긴 조금 피아제판으로 나와 있는 뭐 실험이 있거나 한 건 아니어서 청소년기의 인지적 특성이긴 하지만 네, 피아제가 말했다고 말하기 조금 애매한 게 이상주의적 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뒤에 청소년기여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양파의 저울 나온 18페이지에 이제 19년도 해주고 이렇게
그 양파의 저울 주고 나서 떡을 만드는 걸로 얘기를 했고, 이제 AB가 이제 그 자녀인 셈인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일부러 그래 집에서 이걸 할 거는 상상은 못 해보긴 했지만 뭐 봐 똑같지 그랬더니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각자 주고 떡 만들어 봐 했더니 이제 A는 3알 여기는 4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랬더니 A가 B가 만든 떡이 더 많다. 그래서 내가 B가 만든 것을 가져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니께 더 많아. 니 거 나 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랬더니 B는 바꾸자. 개수는 달라졌지만 양은 똑같다. 개수라고 한 형태는 달라졌지만 양은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A의 인지 발달 단계를 써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A는 더 많은 거 줘. 그리고 B는 아이 뭐 모양만 바뀌었지. 그러니까 개수만 바뀌었지. 양은 똑같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A는 아직 그 보존 개념 형성 전이니까 전조작기. B는 똑같잖아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구체적 조작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업과 니은에 나타난 사고의 차이를 유발하는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존 개념이다. 그 보존 개념은 이제 서술을 하시는 거죠. 여기는 지금 이제 그 양에 대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형이 바뀌었지만 뭐 양을 추가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양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거보단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거 하나 암기해 두시면은 뭐 양이든 뭐 수든 뭐 면적이든 뭐 부피든 다 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고무를 묻힐 건데 아빠는 팥을 좋아하니까 팥 이렇게 되고 들어간 거죠. A는 난 다 콩고물을 할 거야. 내가 콩고물을 좋아하니까 아빠도 좋아할 거야. 이렇게 둘이 반응이 다른 거죠.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 쓰고 개념에 대한 서술도 쓰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기중심성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A가 자기중심성이고 디귿은 조망수용 죄송합니다. 조망수용이고 이제 A로 얘기했으면 자기중심성이 되겠죠. 그래서 개념까지 그 서술까지 다 하는 그런 문제예요. 저 객관식 문제는 저 뒤에 가야 있겠네요. 지금 다른 것들 이론들 다 합쳐서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비고츠키는 별건 없어요. 비고츠키는 이렇게 19페이지 있고 22페이지까지 있어 살짝 시간이 애매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은 비고츠키는 너무 단명하셔서 이론이 더 안 나와서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하고 해서 둘 다 이제 뭐 구성주의고 뭐 이제 인지발달하고 언어발달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고츠키 원래 갖고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이론은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부르기도 하시죠.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 교육학에서 복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비고츠키는 지금 동그라미 이번에 있는 것처럼 언어발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거 관련한 학습에 대한 거 이렇게 2가지 정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고츠키하고 피아제를 비교하라고 나오진 않아요. 저희 교육학은 아니니까. 그냥 인지발달 단계는 아예 안 나왔으니까. 네. 언어를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언어발달 단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19페이지에 있긴 하지만 교육학하고 이제 이 인간발달 이론에서 비고츠키의 발달 단계 용어가 너무 많아요. 버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걸로 하셔도 되고 요걸로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19페이지에는 원시, 여긴 뭐 원초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원시적 언어 단계, 뭐 원초적 언어 단계, 요 그림은 지금 뭐 20페이지 같이 있으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옹알이 정도예요. 옹알이 정도니까. 근데 그리고 또 이 모형은 연령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덜 하셔서 그래요. 너무 아쉽지만 딱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옹알이 정도 하는 시기면은 뭐 한 6개월 내외 정도 될 것 같긴 해요.
일단 말은 할 수가 있으니까 6개월 그쯤부터 이제 뭐 맘마 뭐 이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때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념은 없죠. 그냥 그냥 소리예요. 그냥 소리가 나갈 뿐이에요. 언어도 언어적이라고 볼 수는 그러니까 언어에 기반한 사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순수 심리 혹은 사회적이라고 나오는데 사회적이 어려우시면 순수 심리로 하셔도 괜찮긴 한데 이게 둘 다 말이 예, 순진한 심리 그냥 심리적 단계긴 한데 3세 이전입니다 라고 하고 상징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어떤 그 반응이 돌아오는지는 알아요. 이 말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기보다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고 문법 구조는 없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감정이나 사고를 전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순수 심리,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마음의 소리가 나온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목적 자체가 소통을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사회적이라고 쓰기도 해요. 저걸 갖고 싶어. 그러면은 하면 안 되니까 뭐를 이렇게 을들은 아닌데 그게 이게 실제는 말 장난감인데 말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상징을 쓰는 거죠. 말이라고 말하면은 어떤 형태의 장난감을 이제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저희가 나중에 언어로 가서 보면은 저희 기출 문제 중에 막 합의 뭐 이렇게도 하고 뭐 똘똘이 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럼 똘똘이가 뭐야? 그러면 우린 모르는데 이 아이는 똘똘이가 그 가족 안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상징체인지 알아요. 그런 거예요. 실제 아까 주사기가 아니어도 주사기인 양 하는 것처럼 어떤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용어나 개념은 모르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 눈치껏 알아요. 가족들은 눈치껏 알아요. 네. 뽀삐를 줘 그러면 뽀삐가 뭔지 알아요. 그런 것들 정도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순진한 심리 혹은 사회적 언어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내가 원하는 바를 혹은 내 감정 상태를 드러내기 위한 거고 이걸 들으면 상대방이 무슨 리액션을 해요. 나를 달래든 안든 물건을 주든 뭐 어딜 데리고 가든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언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아직 거기 그 설명에 있는 것처럼 상징성만 갖고 있어요. 개념은 아직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한 7세 사이 정도, 그러니까 유치원 정도 들어가는 사이가 되면은 여기를 이제 자기중심적 언어가 이제 당연히 순수한 심리적 언어도 사용을 하지만 자기중심적 언어가 들어가요. 갑자기 아이가 사적 언어를 써요. 사적 언어란 말은 밖으로는 들리는데 소통을 위한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순수 심리적 혹은 사회적 언어는 내 감정이나 원하는 바를 드러내서 상대방이 나한테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는 영향을 주기 위한 언어거든요. 말을 한다는 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나한테 뭔가 해주길 바라는 그런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다만 잘 전달이 안 될 뿐이에요.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말일 뿐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럼 거기서 이제 개념을 형성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면 좋겠다.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인 내적 언어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 전에 사적 언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적하고 내적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사적 언어는 밖으로는 말이 나가는데 소통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밖으로 말이 나가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나가긴 하지만 소통을 위한 의사소통을 위한 내가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거라면 여긴 밖으로 내 말이 나가요. 근데 소통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내 궁리가 튀어나가는 그런 정도예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를 제어하거나 나한테 어떤 것을 지시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쓰는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누구는 할 수 있다. 그쵸. 뭐 이렇게 줄넘기를 하기 전에 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는 자기 조절, 자기 제어 뭐 이런 쪽의 목적이 큰 게 자기 중심적 언어예요. 네. 그거 정도만 설명을 하고 말았어요. 비고츠키는. 그래서 이때부터 언어하고 사고가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넘어서면은 내적 언어라는 것까지 발생을 한다. 즉 자기 중심어가 소리가 사라지는 거죠. 안으로 말을 해요. 네.
누구 화이팅? 이걸 말로 안 하고 내 안에서 누구 화이팅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면화된 내적 언어가 돼서 논리적 사고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거가 들리진 않잖아요. 밖으로 안 나오죠. 안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서만 막 이렇게 궁리를 하고 사고를 하더라도 이제 충분하게 이제 논리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개념적 사고하는 게 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하고 사고하고 같이 연계성이 높아지는 거죠. 결국에는 나오게 되면은 요 단계가 이제 언급이 되고 저희는 요게 나온 거예요. 자기중심적 언어가 갖고 있는 특징을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19페이지 똑같이 반복하거나 독백하거나 같이 있어도 독백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 그래서 피아제는 요거는 아직 전조잡기라서 그런 거다라고 하고 비고츠키는 열심히 궁리를 하고 있는데 새어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언어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20페이지가 이제 그 내용인 거죠. 그리고 그 20페이지 그 내용의 특성은 19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 표에 위에 표 두 개 중에 위에 표에 보시면은 세 번째가 자기중심적 언어가 나오고 각각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비교한 거예요. 예, 이것도 이제 유아 쪽에 있는 전공서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페이지의 18년도 문제를 보시면 이게 그 문제예요. 그래서 3에서 5세 정도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중심어가 한 3에서 7세 정도에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아기가 아니고 유아기 정도예요. 그러니까 피아제와 똑같은 시기쯤이에요. 그쯤에 보이는 특징인데 모래상자 놀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각자 혼잣말을 하고 있어요. 모래상 놀이 하면서 싸차 뭐 이러고 있거나 예쁘게 뭐 이러고 있고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놀고 있어요. 자주 보여요. 이때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봤더니 피아제가 말했던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지 발달의 미성숙함으로 인한 자기 중심성을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비고츠키는 이제 피아제하고 다르게 아동의 사고 및 행동과 관련된 자기중심어의 기능을 뭐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발달 단계, 뭐 자기중심어가 보이니까 전조잡기가 될 것이고 니은에 들어가는 자기중심어의 기능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조심하실 거는 이렇게 괄호가 있으면 한 단어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풀어 쓰셔도 돼요. 네. 저는 뭐 자기 조절, 자기 뭐 제어, 자기 통제 뭐 다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자기 조절이 컨트롤이니까 컨트롤에 해당하는 다른 용어면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쓰셨어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스스로의 뭐 목적에 따라 뭐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궁리 뭐 이렇게 쓰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쓰시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저길 왜 괄호로 줬을까? 차라리 그냥 기능 해놓고 설명하라고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연령에 따라서 자기 중심어의 사용이 줄어요.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크면은 이 중심어가 사용이 줄어드는데 왜 줄어? 그러면 뭐 피아제야 뭐 전조잡기 넘어서 이제 구체 조잡기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줄겠죠. 뭐 인지 발달에 따라서 뭐 전조잡기가 구체 조잡기가 돼서 아니면 구체 조잡기가 됐으니까 뭐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서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내적 언어가 나오면 제일 좋기는 하겠죠. 발달 단계가 나오면 제일 좋기는 해요. 그래서 뭐 내적 성장 언어, 내적 언어 해서 논리적 사고가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개념 혹은 사고적으로도 논리성이 이제 가능해져서 밖으로 그 말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단계를 활용하시든지 뭐 아니면 내적 언어가 갖고 있는 특성을 그냥 서술로 해주든지 상관없었던. 근데 18년도 문제니까 역시 지금보단 조금 더 채점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게 구성된 건 아니에요. 아마 지금은 뭐 이런 거 사용비를 줄어드는 것을 뭐 단계를 기준으로 쓰세요. 뭐 사용하는 언어를 기준으로 쓰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1페이지의 근접 발달 영역. 네, 저희 22페이지 고까지 보고 식사하실게요.
뭐 이것밖에 없잖아요. GPD 스캐폴드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예. 근접 발달 영역을 쓰라 그러면 잘 쓰세요. 그냥 지금 현재 혹은 현재도 되고 실제도 되고 상관없어요. 지금 발달이에요. 현재 진짜 지금 하는 레벨 테스트 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어. 구구단 어디까지 해. 뭐라든가. 아이들한테는 자, 종이 주고 이제 오리게 시켜요. 처음에 직선, 나중에 곡선. 그러면 직선도 똑바르게 자를 수 있느냐? 못 잘라요, 아이들이. 근데 그거 자를 수 있으면 시각하고 여기 운동 기능이 잘 맞는 거거든. 협응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단계를 봐요. 그러면은 직선 자르기 가능하면은 조금만 더 하면 곡선 자르기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곡선 자르기까지가 이제 아이들의 과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접 발달은 이제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는 걸 이제 전문가가 이제 체크를 해서 확인하고 나면 그 사이에 현재와 잠재 혹은 실제와 잠재 간의 그 텀을 이제 근접 발달 영역, 뭐 지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잠재가 나와야 돼요. 잠재란 용어가 나와야 하는데 잠재가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잠재적 발달 수준은 뭐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조력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죠. 예. 혼자 못 올라가는데 손잡으면은 계단에 아이들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잠재예요. 예. 근데 교사나 누군가 손 놔주면 못 올라가요. 그건 현재인 거죠. 계단은 못 올라가. 손 잡아주면 올라가. 이게 잠재인 거죠. 우리 목표는 손 안 잡아줘도 계단 올라가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별거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잘 쓰시는데 잠재를 생각보다 잘 못 쓰더라고요. 조력을 꼭 빼고 앞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그건 아니고 조력이 있어야 발달할 가능성이에요. 무한한 가능성을 보는 건 아니니까요. 그거 잘 쓰시는 거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 둘 간의 차이를 이제 근접 발달 영역, 지대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 교사가 조력을 해서 학습을 시키겠죠? 그 조력을 스캐폴드. 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능한 사람 혹은 조금 더 이제 발달 수준이 높은 사람이 이제 학습자 혹은 아동을 이제 조력 도와주거나 이제 해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 있는 공동문제, 상호주관성, 따뜻함과 리액션, 근접 발달 영역의 머물기, 학습자의 자기조절 증진시키기는 유아 쪽 문제예요. 나올까요? 나올까요는 잘 모르겠어요. 예. 스캐폴딩의 구성 요소 혹은 스캐폴딩의 유형, 스캐폴딩의 방안 다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게 근접 발달 영역에 머무르기. 이걸 제일 많이 권해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그대로 그냥 근접 발달 영역 가져다가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과제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 요거를 잘 잡게 하는 게 필요하다. 나머지도 뭐 선생님들이 교육학에서 중요하다고 하시면 추가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유아는 저거를 하위를 더 구분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 22페이지에 보시면은 요게 최근이긴 한데 유치원하고 수능에 어마어마하게 있던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가 블록놀이를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수능 쪽 문제, 인간발달, 수능 인간발달 쪽에 있긴 한데, 시소 만들기를 시소 만들고 이제 미끄럼틀을 만드는데, 시소는 조각 3개를 끼워서 만들 수 있었다. 내가 만들 수 있었는데, 이거로 미끄럼틀을 만들려고 했더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22페이지 그거 같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미끄럼틀에 빠진 부분을 가리키면 이제 블록의 크기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그러니까 뚝딱뚝딱 만들어준 건 아니고 여기를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조언을 했어요. 일종의 피드백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일종의. 그랬더니 이거 작은 걸로 끼워야겠네라고 발견을 하고 이제 혼자서도 놀이터 블록을 다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한 번의 스캐폴딩으로 다 해결을 하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통해 알 수 있는 인지 발달 수준을 나타내는 용어를 비고츠키를 기준으로 써라. 자, 이 문제는 전체가 다 비고츠키 이론입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경우는 작성 방법에 이론들이 누구 각각 나오는 경우, 피아제를 기준으로, 뭐 콜보그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다 전체가 비고츠키예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비고츠키에서 말하는 기억에 해당하는 인지 발달 수준을 쓰세요.
뭐는 알 수 있고 뭐는 몰라요. 그럼 일단은 현재적인 발달이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발달 혹은 현재 발달 수준을 의미합니다. 여기다 갑자기 전조작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인지만 나오면 다 피하세요. 그래서 조심하셔라. 이렇게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여기서 조언을 하나 하는 거죠. 스캐폴딩인 거죠. 스캐폴딩 용어 쓰고, 그 다음에 개념도, 그 의미도 서술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 현재는 못했는데, 디귿. 나중에는 조력을 통해서 해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나타내는 용어만. 뭐 근접 발달 지대, 근접 발달 뭐 영역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게 이제 그냥 그 통으로 한번 나왔어요. 통으로 한번 나와서 만약에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은 이제 뭐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만 지금 용어와 의미 쓰는 건데 다른 방안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거 할 때 뭐 유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그 구성 요소에서 키를 찾아 쓰시면 되기는 해요. 예, 그런 정도까지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35분, 40분 정도 됐으니까 40분까지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프로이드로 들어가겠습니다.